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안성자 이사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벌써 28번째까지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제 강의를 평가해 주시는 여러 참 좋은 글들 너무나 제가 감사하고 있지만, 그 말이 저는 지금까지 너무 좀 가장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선생님 덕분에 만점 받아서 당연히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한 단어죠. 근데 인상적이었던 걸로는 선생님 강의는 너무나 아까워서 못 듣겠어요 라는 단어가 저는 지금까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냥 이걸 의무감에 듣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재밌고 그래서 들어야 되는데 좀 아껴 듣고 있어요, 막 이렇게 남겨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 역시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강의 한번 시작해 봤고요. 오늘은 여러분 요 단어들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말하는 겁니까? 42, 45, 72, 43, 46.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절대 왕정의 재위 기간, 펠리페 2세, 엘리자베스 1세, 프랑스의 루이 14세, 그다음에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프로이산의 프리드리 2세의 재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도 그 해당 국가의 가장 최고의 군주라고 아주 칭송받고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당연히 정치도 잘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정치를 잘하면서 어느 정도 훌륭한 업적을 만들어내는데 기본은 뭐냐면 건강이었다라는 거예요. 건강.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의 미래와 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수능 시험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가장 지혜로운 준비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 건강 준비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수능 시험이나 그 과정 가운데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양질의 좋은 강의를 드리기 위해서 저도 건강관리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수험생으로서 건강관리 잘하는 것도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가장 중요한 베이스 중에 베이스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니 해도는 절대왕정 배울 거거든요. 서유럽의 절대왕정, 동유럽의 절대왕정. 최근에 여기 보십시오. 6월 모평에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21년 연이어 나왔고요. 지난 수능에 엘리자베스 1세가 수능에서 등장했었습니다. 동유럽의 절대 왕정에서는 보통 프리드리 2세 아니면 표트르 대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까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이고, 또 이것의 핵심이 되었었던 중상주의가 2015년도 6월 모평에 나온 적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또 나와도 쉽게 나올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 있는 내용들, 특히 오늘의 메인은 바로 이 테마가 되겠죠. 좋습니다. 이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지난 시간 거 복습하고 갑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습니까? 신학로 개척했습니다. 신학로 개척, 그 앞에 문명들 배웠었는데 마야 문명, 아즈테카 문명, 잉카 문명 다 필요 없고요. 아코, 잉, 피나. 아즈테카는 코르테스에 의해서, 잉카 문명은 피사로에 의해서 멸망되었다. 특히 잉카 문명에서 마추픽추, 쿠스코 같은 도시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키푸라는 결승 문자, 새끼줄 매듭으로 의사소통을 했던 거 있었다.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포르투갈이 지원했던 대표적인 인물 기억나십니까? 바로 시작된 인물 많다고 했었죠.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바스코 다가마입니다. 인도 항로 최초로 뚫면서 엄청나게 성장한 모습이 있었고,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역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아라든가 캘리컷 이런 장소도 있었고, 호르무스 해협, 호르무스라는 지역 뿐만 아니라 물라카, 그 다음에 마카오 그런 등등, 그 다음에 아메리카 쪽에서는 브라질 있었습니다. 자, 또 한 나라 에스파냐 있었습니다. 에스파냐는 아메리카 문명 파괴했었고요. 특히 대표적인 인물 콜럼버스, 그 다음에 마젤란 같은 인물이 있었었고, 토르데시아스 조약에 이어서 포르투갈을 제외한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식민 지배했었던 나라가 에스파냐다. 그거 봐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식민 지배는 크리스교를 선두에 두고 가긴 했었지만 너무나 가혹한 통치를 한 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했었고, 전염병에 의해서 많은 수가 급감하게 되면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강제 이주시키면서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 나갔던 것이 바로 이 에스파냐라는 국가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럽 사회는 가격 혁명이라든가 무역 중심지가 지중해 무역에서 대서양 무역으로 변화됐다라든가 이러한 엄청난 많은 변화들이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가격 혁명, 상업 혁명이 뒤따르게 되었었고, 신작물의 전례에 의해서 많은 변화들도 같이 가져오게 되었었다.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에서 생산되었던 은이 그게 바로 유럽을 거치고 들어가기도 했고, 아니면 갈레온 무역으로 인해서 아시아에 직접 들어가게 되면서
중국에서 은본위 화폐제도의 또 근간이 만들어지는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 같이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절대왕정 들어갑니다. 절대왕정 힘들어하는 친구들, 특히 세계사 공부하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이거 보면서 그럽니다. 아, 거봐, 이거 이런 어려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중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 과목이 있잖아요. 이걸 배우면서 우리가 보통 중학교 공부에서는 빈칸 넣기 많이 배우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시험 구분하는 거 이거 제일 좋아. 여기 이거 넣으면 돼, 이거 넣으면 돼, 이거. 선생님들 내기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사 내용 많아요. 근데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날 믿어. 그냥 내가 외우라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여러분 이거 빈칸 넣으면서 채우는 문제, 수능 문제 비슷한 것도 아예 안 나와. 그러니까 요것은 대략 이렇구나 정도면 끝나는 거야. 아셨죠? 그거 하나씩 보고 갑시다. 봉건국가에서 과거 중세 봉건국가에서 근대 시민국가, 근대 국민국가로 발전하는 과도기적 형태에서 만들었던 게 절대 왕정이래요. 그냥 그렇구나 해주면 돼. 즉 기존에 있었던 봉건 귀족 세력이 조금 세력이 약해지게 되겠죠? 새롭게 성장했었던 시민계급이 성장하는 이 세력 균형 위에서 만들어진 게 절대 왕정이라고. 그들은 하나의 행정 관료 시스템, 즉 관료제, 그 다음에 언제나 예비되어 있는 군대, 상비군을 바탕으로 했었고 이들을 떠받쳐줬던 게 요거예요. 정치적 사상, 이념으로는 왕권 신수설. 왕의 권한은 신이 부여했다라는 왕권 신수설. 주로 보로 시작되는 인물들입니다. 보댕, 보슈에. 그 다음에 이 경제적으로는 중상주의 정책, 주로 콜베르라는 인물이 있었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이런 인물들 나오면 그냥 절대왕정의 기본이 되었던 것들이구나. 끝이야. 여기서 빈칸 넣는 거 이런 건 수능의 패턴이랑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 요게 그림을 이거 보면 이거 더 힘들잖아. 이거를 그나마 제가 쉽게 만들어진 게 요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힘들어 하신다고. 그러니까 억지로 이건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 세력이 변화하는 과정 가운데 과도기적 단계에서 만들어졌던 게 절대 왕정이고 정책 이념으로 왕권 신수설, 경제적 이념으로 중상주의가 있었구나.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런 거라고 하는데 별로 안 중요해요. 넘어가시면 좋겠고. 자, 일단 중상주의가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해드리긴 하는데 요것도 너무 깊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게 나오면 중상주의구나. 특히 사실 중상주의가 나오면 인물이 중요하거든요. 베르베르, 콜베르. 콜베르라는 인물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콜베르. 국가가 경제활동을 통제 지원하는 형태예요. 특히 중상주의라는 거. 국가 차원에서 야 빨리 경제 우리 경제 살려야 돼. 무역해. 장사해. 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중금주의. 부의 원천을 금과 은으로 둬. 그러면서 그 국가에는 야 우리 금을 많이 모아놔야 돼. 우리 국가는 은을 많이 모아놔야 돼. 그거 많이 모으면 우리 잘 살게 돼. 라는 내용이에요. 부의 원천을 금과 은으로 봐요. 그걸 중금주의라고도 하죠. 이거와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 중농주의. 이것은 부의 원천을 농업으로 보거든. 어쨌든 이건 우리가 지금 경제 이념을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역 차익주의. 이 말도 좀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 수출 많이 하고 수입 적게 하는 거예요. 수출 많이 하면 우리가 돈 벌 수 있잖아. 다른 국가에 갖다 파니까. 그러니까 수출은 장려하는 거예요. 그럼 수출할 때도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세금 내지 마. 외국에 갖다 팔고 우리 돈 벌 거면 너 세금 안 내야 돼. 수출세 없애줘요. 또 더 나가서 수출한다고 하면 국가가 돈을 보태주기도 해. 우리나라도 1950, 60년대, 60, 70년대에는 이게 있었어요. 수출하면 오히려 국가에서 지원금을 줬어. 수출 장려금이야. 수출 많이 해. 수입하게 되면 우리에 있는 금이나 은 이런 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입하면 수입을 금지하기도 하고요. 아주 막지만 수입을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관세를 때려요. 관세를 때려갖고. 관세라는 건 뭡니까? 외국의 물건이 이 자국으로 넘어올 때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세금을 때리는 거야. 이게 바로 관세라고. 관세를 많이 부과하죠. 그렇게 되면서 수입을 억제하는 이 내용이 되겠고요. 핵심은 이렇게 하면서 국내 산업 보호하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식민지 개척과 대자본 축적하면서 상업혁명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 살짝 봐도 그렇게 약간 경제 과목에 이념, 경제사 이런 느낌 있죠? 크게 몰라서 상관없어요. 어쨌든 중상주의란 건 뭐냐면 국가가 국가의 경제 활동을 통제하자는 거예요. 통제하고 잘 살게. 이런 게 이제 당시에 잘 사는 게 이게 사실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이게 수출과 수입이 어느 정도 이게 균형이 맞아야지 사실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인데 한쪽으로 너무 지원한다라는 건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중상주의 하면 대표적인 인물 베르베르, 콜베르 같은 인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고요. 자, 이제부터 핵심이 요거죠. 서유럽의 절대왕정, 동유럽의 절대왕정 들어갑니다. 자, 먼저 그에 앞서 우리 그거 먼저 공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일단 대부분의 국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유럽의 국가들이 있고요. 서유럽의 국가들이 있고 동유럽의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대충 한번 볼게요. 물론 이건 지금 현대 지도를 갖고 온 거라 과거의 지도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구분해서. 이게 영국이죠? 아실 겁니다. 영국이고요. 영국이고요. 여기가 프랑스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주요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스페인, 즉 에스파냐가 되겠고요. 되셨죠?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가 네덜란드입니다. 혹시 요 위치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미리 한번 대략적으로 말씀드려 봤고요. 자, 그리고 또 한 나라가 봐주시는 게 이렇게 있어서 이쪽으로 이제 동유럽을 이제 할 텐데요. 여기가 바로 독일. 그 다음에 이쪽이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시아시아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예, 요렇게 우리가 오늘 배울 큰 나라들은 요 정도 돼요. 특히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껴있는 정말로 역사의 굴곡이 많았던 나라가 여기 이제 폴란드라는 나라가 있고요. 지금은 오스트리아가 워낙에 작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됐었는데 한때 오스트리아는 독일 제국 연방에서 가장 강성했던 나라입니다. 한때 막 이만큼씩 막 차지했던 적이 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도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강의 말미에 보면 폴란드를 분할 점령했다라는 말이 나올 거거든요. 폴란드를 분할 점령했다. 주로 어디에 있어요? 폴란드에 만날 수 있는 나라. 러시아, 독일 중에서도 프로이센이 되겠죠.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가 폴란드를 분할 점령하거든요. 요 내용들까지. 여기 지도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이제 국가로 보자면 그렇고요. 제가 또 여러 번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혹시 반도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으니까 반도적으로 보자면 여기 반도가 무슨 반도예요? 발칸 반도. 기억나시죠? 요거는 뭐 이탈리아에 있으니까 이태리 반도다, 뭐 이탈리아 반도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 요 반도 기억나시죠? 이제는 진짜 좀 알아야 돼. 이베리아 반도가 되겠습니다. 이베리아 반도. 그 다음에 여러분, 요 반도가 뭡니까? 반도라고 하기엔 너무 크긴 하지만 이건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합니다. 그거까지 봐주셨으면 좋겠다. 되셨죠? 이런 모습들 봐주시고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인물, 펠리페 2세가 되겠습니다. 펠리페 2세는 어디? 당연히 여기 스페인, 에스파냐의 왕이 되겠죠. 자, 그는 1556년부터 1598년까지라고 하는데 뭐 이런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42년간 재위를 했고, 자,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6세기죠. 1500 어쩌고 저쩌고 나오니까. 예, 에스파냐의 대표적인 군주 펠리페 2세입니다. 이 펠리페 2세가 만들었던 대표적인 그 군대가 바로 무적 함대죠. 적이 없는 함대들. 그래서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뭐 스페인에 워낙에 유명한 축구 선수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월드컵이나 이런 게임 보면 이 스페인 게임이 나오면, 스페인, 에스파냐가 나오면 무적 함대다, 이 말을 지금도 쓰고 있죠. 여기서 나왔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오스만과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했다. 요거 제가 여러분 르네상스 할 때 세르반테스 할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요 연도 언제입니까? 1571년입니다. 당연히 여기 제위 안에 들어가겠죠. 레판토 해전이니까. 세르반테스가 직접 참가하기도 했었고요. 오스만 제국을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했고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렸고 에스파냐가 이기게 되면서 지중해 무역권을 다 갖고 왔던 것이죠. 포르투갈도 병합하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잘 나가던 적이 없는 함대로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 특히 이 펠리페 2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국가도 있잖아요. 그게 필리핀 아닙니까? 왜 에스파냐의 필리핀이 상당 몇백 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이 바로 이 펠리페 2세의 또 영향력도 있던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영국의 무적 함대의 패배예요. 1588년에. 이때 이 무적 함대를 패배시켰던 영국의 왕이 잠시 뒤에 나오는 엘리자베스 1세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패배하면서 끝나게 되는데, 문제는 그동안 거의 100년 가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부를 에스파냐로부터 갖고 왔잖아요. 아메리카로부터 에스파냐가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잘 살았어야 돼. 자본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빼앗아 오는 거에만 집중했지 국내 산업 발달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했어요. 요게 하나가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국과 에스파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파냐는 그냥 뺏어 오는 데만 집중했었어. 또 하나, 극단적 가톨릭 강요 정책이 있었어요. 특히 어디에서?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신교를 좀 많이 믿고 있었거든요, 고위생들이. 그런데 야, 이러지 마. 특히 펠리페 2세가 극단적인 가톨릭 강화 정책을 펼치면서 네덜란드에 저항이 있었고, 이것이 네덜란드 독립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최종적으로 네덜란드가 떨어져 나가요. 독립해버려요. 이게 바로 그 시작점을 알려주었던 것이. 물론 펠리페 2세가 죽고 나서 독립했지만 그 가톨릭 강요를 했던 인물이
펠리페 2세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였습니다. 자, 그 다음 엘리자베스 1세가 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딱 봐도 좀 키가 커 보이나요? 요 시대 사람들보다 여러분 지금 시대 사람들이 키가 훨씬 크거든요. 당시에 이제 엘리자베스 1세의 기록을 좀 찾아보면 당시에 지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웬만한 성인 남자보다 더 컸답니다. 170 한 중후반 정도 되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75다 아니면 그 이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에 웬만한 영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키가 컸다라고 하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어머니가 엠블린 헨리 8세가 자신의 아내를 목쳐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위협 가운데서 자기도 언제나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 위협 가운데서 살다가 그가 왕에 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자베스 1세가 되겠습니다. 1558년부터 1603년이고요. 자, 핵심은 헨리 8세의 무슨 령? 수장령. 기억나십니까? 할수하면 알통 나온다. 엘리자베스 1세는요. 왕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왕이 언제 됐다고요? 1558년인데 왕이 된 바로 그 다음에 통일령을 대상해요. 제정해요.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통일령. 통일령은 연도로도 꼭 봐달라고 했었죠. 영국 국교회가 확립되었었고요. 무엇보다 1588년도에 에스파냐 무적 함대를 격파시켜요. 그리고 사실은 이 엘리자베스 1세 하면 유명한 게 뭐예요? 나는 뭐와 결혼했대요? 영국과 결혼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만 보면 엘리자베스 1세가 전혀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나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결혼? 난 그런 거 생각 없어. 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실제로는 여러 번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걸 결혼을 뭐 오퍼를 넣었다라고 하면 좀 웃기죠. 근데 당시에 유럽의 왕실들은 워낙에 이렇게 좀 약간 정략적으로 결혼을 많이 하거든요. 급도 맞아야 되고 뭐 남녀 간의 개인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이 약간 정치적인 정세에 필요한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는데 실제로 엘리자베스는 여러 차례 결혼을 하고 유럽의 각국 왕실과 약간 이렇게 좀 이걸 재고 있었어요. 근데 약간 카드가 마땅치 않았던 거야. 카드가 마땅치 않아. 하다가 어쨌든 못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엘리자베스 때는 키도 컸지만 워낙에 이 뛰어난 이 두뇌도 갖고 있었어요. 뭐 6개 국어를 아주 능숙하게 했었다라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죠. 에이, 좋아. 나는 이제 결혼 안 해. 그 이유로도 뭐 억지로 하려면 했겠지만 안 해. 난 오히려 이 체제 내에서 영국과 결혼하는 형태로 해서 나는 더 영국을 더 발전시켰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 그가 봤던 것은 한때 정말로 전 세계의 무역을 완전 주도하다시피 했었던 에스파냐를 본인들이 무너시키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동안 에스파냐가 아메리카로부터 뺏어왔던 것만 해도 분명히 잘 살아야 되거든. 근데 자국 산업의 발전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금방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국내 상공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요. 요게 이제 가장 에스파냐랑 영국이 차이가 났던 점입니다. 그래서 나타났던 게 인클로저 운동이고요. 이 모직물도 관련이 됩니다. 자, 이 당시에 일어났었던 국내 상공업 발전은 1차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1차 인클로저 운동을 가장 비판했던 인물 누구라고 했었죠? 토마스 모어죠. 토마스 모어는 누구에 의해서 죽냐? 엘리자베스 1세의 아버지였었던 헨리 8세가 토마스 모어를 처형했습니다. 뭐 그것도 하나 더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가장 상징적인 연도 동인도 회사입니다. 요건 형광펜 꼭 기억해 두세요. 요거 연도로도 나옵니다. 자, 동인도 회사는 1600년에 그러니까 보세요. 1559년에서 1600년 이게 벌써 40년이 넘게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전부 다 엘리자베스 1세가 통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1세는 45년 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요거 3년 뒤에 죽어요. 그런데 요 연도적 개념을 봐주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통일령이 나오면 1500 몇 년도로 하면 엘리자베스 1세는 16세기에서 1600년에서 1603년에 이제 최종적으로 재위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17세기 초까지 있었던 인물이 엘리자베스 1세라고. 특히 그는 이렇게 발전되었었던 국내 상공업과 이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면서 그 이후 영국이 대영 제국으로서 성장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 엘리자베스 1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이런 말이 그냥 먹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업적이 있기 때문에 먹히는 것이겠죠. 해외 시장을 개척했었다. 참고로 여러분 이 동인도 회사라는 것은 영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영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지만 뭐 네덜란드에서도 있었고 프랑스에서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그러니까 이것은 국영 무역 회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가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는 무역 회사. 참고로 이 동인도 회사는 한때 영국을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영국이 인도를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통치하기도 하잖아요. 간접 통치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 막강한 힘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동인도 회사입니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루이 14세가 되겠습니다. 루이 14세. 그 미드 중에 여러분 그 베르사유라는 미드가 있습니다. 예, 저는 참 재밌게 봤는데요. 아, 루이 14세가 정말로 저랬겠구나. 여기 보면 여기 막 그 남자들이 이제 스타킹 같은 거 신고 있단 말이에요. 레깅스 같은 비슷한 것들 하고 있는데 이게 당시에는 되게 폼나 보이는. 그리고 이 루이 14세는 워낙에 재위를 너무 길게 72년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장수왕은 78년,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어쨌든 그는 정말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영국 혁명 배울 텐데요. 영국 혁명에 있는 대부분의 인물이 재위했던 시기 때 프랑스에서는 한 명이 끝내버려. 그게 루이 14세야. 보세요. 1643년에서 1715년이죠. 그러니까 이 17세기 초중엽 이게 넘어가는 1640년대에서 18세기 초까지 1715년까지 혼자 커버해요. 바로 그 인물이 루이 14세고 우리가 뭔가 이 프랑스를 얘기할 때 프랑스의 궁중 문화, 뭐 궁중 예절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에티켓 이런 것을 사실은 실질적으로 만들었던 인물이고 이 사람은 약간 그 사람의 관심을 받는 걸 워낙 좋아했대요. 그래서 자신이 뭐 옷을 입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관람하게 또 시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워낙 유명하죠. 어쨌든 자 프랑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에서는 일단 앙리 4세가 낭트 칙령했다. 이거 기억나시죠? 지지난 강의 했습니다. 위그노의 종교자유 인정했다. 보실까요? 이거 혹시 연도 기억하실까? 1598년입니다. 이 정도 연도로도 나온 적 있으니까 하나 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루이 14세가 등장했습니다. 루이 14세는요, 한마디 하죠. 태양왕! 나 그만큼 강력한 왕이야. 내가 곧 국가잖아, 임마. 라고 얘기하죠. 찜이 곧 국가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했습니다. 사실은 이 베르사유 궁전은 파리의 좀 외곽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궁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었으면 그가 워낙에 어린 시절에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많은 위협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좋아. 이제 기존에 있는 귀족의 특권을 없애버리고 남한에 있는 곳에서 내가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해서 베르사유를 궁전하는데 사실은 그 미드를 보면 정말로 어려움이 많아요. 뭐 재정적인 문제, 귀족들의 반대 뭐 이런 것들을 잘 막아내기도 하고요.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베르베르 콜베르입니다. 콜베르의 중상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었고 실제로 이 루이 14세는요. 그러니까 좀 재밌는 게 많아. 이 인물 보면 뭐 지금 보면 되게 뭐 머리도 많이 세우고 뭐 잘생긴 거 같죠. 찢는 걸 그렇게 싫어했대요. 뭐 혹자들은 평생의 목욕을 3번 했다라고 하는데 난 그거는 좀 거짓말인 것 같아. 어떻게 어렸을 때 그래도 좀 찢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단 것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그의 주치의가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있잖아요. 이가 여기서 나쁜 세균이 나온다. 그래서 이를 말년에는요 그가 이를 다 뽑아. 그러니까 70년 넘게 왕을 하면 뭐해. 이 다 뽑아. 그리고 그가 이 치질 수술로 꽤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치질 때문에 고생을 했었는데 치질 수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나머지 그 의사가 수십 명을 한번 먼저 임상 실험을 해보고 루이 14세에 뭐 수술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뭐 워낙에 좀 재미있으면서도 유명한 이야기죠. 그것도 있었고 평생을 전쟁을 해요. 평생을 영국과도 했다, 네덜란드라고 했다, 계속해요. 이 전쟁 비용도 있었고 또 하나 그는 약간 가톨릭 그 신봉자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낭트 칙령을 폐지합니다. 요 낭트 칙령을 폐지해요. 이게 1685년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프랑스 안에서 이 위그노들이 빠져나가지 않았을까요? 정확하죠. 이게 위그노의 이탈이야.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할 때 사실은 요 베르사유 궁전을 지면서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더 실질적으로는 이 위그노들의 이탈이에요. 이들은 어마어마한 자본을 축적돼 있었던 위그노들 이탈되자 장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여러분 네덜란드가 중개무역, 금융업으로 유명하잖아요. 암스테르담 고 일대가 사실은 그 시작점이 누구였다? 위그노들이 빠져나가면서 갔다. 그리고 이들은 상공 시민계층 아닙니까? 그래서 스위스의 뭐 시계나 이런 게 유명했다고 하는데 또 몇몇 책을 보면 스위스의 시계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바로 위그노들이 이탈되면서 스위스로 갔다. 내지는 왜 그러냐면 그 신교의 종교자유가 있던 땅이니까 아니면 네덜란드로 가서 네덜란드 상공업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나 스위스 같은 쪽에서는요 루이 14세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이들에 의해서 오히려 본인들이 더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국가 재정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도 놓여졌었죠. 이게 바로 베르사유 궁전이 되겠습니다. 워낙에 뭐 럭셔리한 궁전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가장 럭셔리한 장소가 베르사유 궁전에서도 거울의 방이 되겠죠. 참고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 독일 제국의 성립이 나오는데요. 그 독일 제국의 성립 선포를 어디서요? 바로 이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예요. 그러니까 가장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기분이 안 좋은 거지. 우리의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에서 그 장소에서 독일 제국 선포식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서유럽의 마지막으로 네덜란드가 되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어디에 식민지배를 받았었다고요? 에스파냐의 식민지배를 받다가 독립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핵심이 누구야? 펠리페 2세의 가톨릭 강화 정책에 의해서 그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었고, 최종적으로는 베스트팔렌 조약, 이거 혹시 연도도 기억하실까요? 1648년에 의해서 네덜란드가 독립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고요. 이들도 해외 진출에 많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해외 진출할 때 대표적인 국가 2개 정도는 기억해 둡시다. 어떤 나라? 인도네시아를 그 이후에 식민지배하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배했었고, 특히 일본의 어디와 교류했었다? 에도막부와 교류했었다라는 포인트도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둘까요? 여러분 혹시 뉴욕 아세요? 저도 아직 미국의 뉴욕은 못 가봤는데, 뭔가 우리는 뭔가 좀 약간 그 폼나는 사람 이러면 뉴요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원래 여러분 뉴욕을 만든 나라가 네덜란드인 건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뉴욕의 원래 말이 뉴 암스테르담이었었어요. 뉴 암스테르담이었었고, 원래 네덜란드가 그걸 실제로 그 도시를 건설해 놨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걸 이제 빼앗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뉴욕 하면 가장 유명한 스포츠 팀이 있습니다. 어느 팀이죠? 뉴욕 양키즈. 그 얀이라는 뜻이요. 그 영국에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성이 존이잖아요. 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존이라는 말이 이 네덜란드 발음으로 얀이래요. 얀. 그래서 얀키즈라는 게 그 존을 네덜란드식으로 발음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그 얀키즈입니다. 얀. 그래서 지금도 이 뉴욕 양키즈가 바로 그 어원이 어디서 온 거다? 그 양키즈의 말이 바로 이 네덜란드에서 온 거예요. 그거까지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되셨습니까? 우리 위치, 지도상의 위치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국 배웠고요. 영국 누구? 엘리자베스 1세. 자, 에스파냐, 스페인 배웠습니다. 스페인 펠리페 2세. 그 다음에 프랑스의 루이 14세, 그 다음에 여기 네덜란드까지 배웠었고요. 잠시 뒤에 이제 동유럽 들어가기 전에 우리 완수박 했다가 나머지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강 완수박의 주인공은요, 김이정 학생이 되겠습니다. 김이정입니다. 이정 학생은요, 완쌤, 저는 이번 수능에서 50점을 받은 완제 김이정입니다. 지난 1년간 완수박을 보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고, 힘든 수험생활 동안 또 용기를 많이 얻었기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학교에서 매일같이 배웠던 학교 선생님 같습니다. 이런 인강 선생님은 완쌤이 처음이고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완제들 같이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저처럼 세계사 고정 1등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제 소원이 완수박에 나오는 것이었었는데 전 늦어서 신청 못했지만 이번에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단어 나 너무 좋더라. 고정 1등급. 이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들 고정 1등급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대학에 가시게 되는 김이정 학생도 같이 역사를 배운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대학생활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개척해 나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완수박 외쳐보도록 할게요. 완쌤의 멋진 제자 김이정,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완제들, 아자아자 완수박! 좋습니다. 마지막에 막 목이 갈라지네요. 이게 사실은 강사로서는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50분 강의 한 번보다 요거 지금 10초 하는 요 완수박할 때 제 목에 좀 무리가 더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지혜로운 강사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저도 왜 이러냐? 학생들이 뭐라, 선생님 완수박보다 너무나 큰 힘을 얻는데 이걸 내가, 근데 만약에 완수박할 때 내가 이러면 여러분 힘 없겠습니까?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고막 보호를 위해서 완수박 할 때는 볼륨을 최소한으로 줄여놓고 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린 지금 이제 서유럽의 완수박이 아니라 절대왕정 배웠고요. 그 다음엔 이제 들어갈 나라가 이쪽에 있는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러시아.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독일. 당시에 이제 프로 이센으로 대표되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여기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핀란드는 원래 한동안 수백 년 동안 이 스웨덴의 영향력 하에 있었어요. 영향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대표적인 도시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거든요. 이따가 표트르 대제가 나오는. 여기 지금은 핀란드와의 거의 국경선 근처에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스웨덴과의 북방 전쟁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다라는 거 요거 미리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상으로 한번 보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동유럽입니다. 자, 먼저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입니다. 좀 멋있지 않나요? 표트르 대제, 코스염. 코스염이 아주 멋있고요. 43년간 제위를 했던 바로 그 인물. 자신의 아주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칼을 딱 한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네요. 표트르 대제 들어가 봅니다. 표트르 대제는 뭐니 해도 행동하는 왕이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영토는 넓고 하지만 일단 날씨도 춥고요. 산업 발전이 뒤져 있었고요. 그런데 너무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야, 너 가서 좀 보고 와. 너 가서 배워와. 보통 왕들은 이러잖아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직접 가요. 직접 가서 조선소에서 조선술을 배우기도 하고요. 영국 가서 뭐 네덜란드 조선소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영국 가가지고 막 학교에서 배워오기도 하고요. 직접 행동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가 돌아와서 개혁을 해 나갑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의 대표적인 군주 표트르 대제가 되겠습니다. 그는 서유로파 정책을 펼칩니다. 서유로파 정책. 이 서유로파 정책이란 건 뭐냐면 대표적으로 동유럽과 서유럽 볼 때 사람들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세계 천하장사 대회 뭐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막 뭐 평균 신장이 뭐 195에서 2m, 뭐 한 150kg, 뭐 180kg 나가는, 그러니까 힘으로 제일 센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출신들이야. 여기. 과거에는 러시아 출신들. 지금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사람들 막 남자 웬만한 신장은 190, 좀 단신이네 막 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 하나같이 보면 이 대회를 할 때요. 수염을 이렇게 길러. 수염이 거의 100까지 덮어.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는 왜 저러지 하는데 지금도 이 사람들한테는요. 이쪽 사람들한테 이 수염은 남자의 상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세계테마여행 갔을 때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터키 갔잖아요. 터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인데 수염이 없으면 약간 남자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쨌든 촬영할 때 수염을 말끔히 자르고 다녔잖아요. 날 되게 이상하게 보더라고.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냐 해서 나 만 좀 넘었다 하니까 아니 무슨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수염도 안 길러요. 뭐 이런 반응이 여러 차례 왔었어요. 여러분 그 세계테마여행 보면 제가 그 오일 레슬링 했었거든요. 했던 친구가 17살이에요. 걔 아빠가 나랑 2살 차이였어. 근데 그 친구는 17인데 콧수염이 한참 있어요. 그럴 정도로. 그들은 10대 때만 돼도 이제 수염을 기르는 게 가장 일반적이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서유럽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일단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위생적이지도 않고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과연 필요할까 싶어서 그나마 원래는 이렇게 턱수염과 이 수염을 이렇게 수북하게 길러야 되는데 그나마 했던 게 이 정도만 기르자 해서 가 먼저 이 콧수염 정도만 길렀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면도를 하자고 주장을 해요. 야, 너네 우리 면도 좀 하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극렬히 반대해요. 뭐? 면도? 이게 마치 우리 한국사 배우다 보면 단발령 있잖아요. 단발령이랑 똑같아. 뭐 단발령?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기 때문에 면도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강제로 깎아버려요. 강제로 깎든지 아니면 강제로도 깎기 싫으면 뭐 하자고 그래요? 세금 내라고 그래요. 면도세라고 그래서 세금 내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북방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발트해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지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예요. 여기. 위쪽은 여러분 다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 완전 옵니다. 발트해도 웬만하면 옵니다. 막 어느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위쪽은 더 올 수가 없으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바다로 진출하려면 이쪽으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이 흑해 쪽으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발트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발트해로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 표트르 대제가 되겠고요. 표트르 대제는 북방 정책을 통해서 발트해로 진출하게 되었었고 그 발트해로 진출할 때 가장 상징적인 도시가 상트페테르부르크예요.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상트, 이게 이제 영어로 세인트입니다. 성스러운. 페테르가 피터, 베드로예요. 성스러운 베드로의 부르크,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베리아 경영합니다. 이쪽으로 이제 막 유럽 쪽으로만 아니라 우리 뭐 저쪽으로 가지? 라고 하면서 아시아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럼 아시아로 가다 보면 지금도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영토가 제일 넓잖아요. 물론 뭐 쓰지 못하는 제대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어쨌든 가다 보면 만났던 나라가 누굽니까? 청나라죠. 청나라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네르친스크 조약은 청나라의 누구? 강희제 때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때 맺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예,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수염새 상트페테르부르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과 흰색으로 단장하고 있는 바로크 양식의 건물인 이 궁전은 뭐 차르들이, 이 차르라는 말은요, 이 러시아의 황제를 차르라고 합니다. 카이사르에서 온 단어예요. 겨울에 머무는 궁전이었었고 오늘날 겨울 궁전은 일부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1760년대 예카테리나 2세가 궁전 안에 있는 훌륭한 예술 작품을 컬렉션으로 전시하면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던 것은 표트르 대제, 그 다음에 여기서 그 겨울 궁전을 본격적으로 이제 좀 시작했던 인물은 예카테리나 2세가 되겠고요. 이 인물이 예카테리나 2세예요. 예카테리나 2세는 되게 재밌는 인물입니다. 원래는 러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러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왕비가 됐습니다. 보통 이제 왕비가 됐으면 끝나잖아요. 이게 이제 그 표트르 3세가 그 남편이었는데 남편이 너무 좀 멍청한 거예요. 그래갖고 구테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권한을 자기가 갖고 와. 이게 참 좀 특이한 인물이죠.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또 한 번 반석 위에 올려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혹자들은 사가들은 그가 워낙에 좀 요부였다. 그래서 좀 약간 좀 멍청한 남편 대신해서 본인이 진짜로 약간 이렇게 좀 이 정부라고 하죠. 좀 남성들과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것도 있긴 하는데, 어쨌든 예카테리나 2세는요 본인이 계몽군주를 자처해요. 계몽군주 자체요. 그 다음에 농노제를 강화해요. 근데 솔직히 요거는 잘 안 물어봐. 정말로 많이 물어보는 게 요거야. 폴란드를 분할 점령해. 아까 제가 여러분 지도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 러시아가 있고요. 여기 폴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독일이 있고요. 여기에 오스트리아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독일 프로이센이고요. 우리 잠시 뒤에 나올 여기가 오스트리아입니다. 여기가 러시아예요. 그러면 폴란드를 분할 점령할 때 어떤 나라가 지배해야 될까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각각 분할 점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 단어가 생각보다 여러분 지문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이거 러시아의 군주 아닙니까? 예카테리나 2세가 폴란드 분할 점령을 했었던 상황이다. 요 단어 나오면 국가로 따지자면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요 주변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폴란드 분할 점령을 같이 했었다. 그거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프리드리히 2세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영광의 프리드리히 내지는 프리드리히 대제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 인물이 프리드리히 2세고요. 이 동유럽 쪽에서는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인물이 프리드리히 2세가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먼저 동유럽은 러시아도 그렇지만 프로 2세도 시민 계급의 성장이 좀 늦었거든요. 농노제도 좀 지속되는 좀 후진적인 모습이 있었죠. 특히 러시아 쪽에서 이런 게 많았어요. 어쨌든 그러한 상황을 개척시키기 위해서 나왔던 인물이 프로 2세이고, 프로 2세 나오면 좀 여러분이 힘들어 하실까봐. 지금의 독일이 프로 2세이에요. 이 독일은 당시에 느슨한 연방이었어요. 한 40여 개의 여러 개의 이 연방국들이 합쳐져 있었던 게 좀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프로 2세.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조만한 나라들이 막 있었던 거야. 이것이 19세기 1817년이 되면서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형태의 통일된 국가가 나오게 됐던 것이에요. 그 중에서 이 독일 제국 내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프로 2세입니다. 요거 질문한 친구들 많아서 먼저 한번 잠깐 설명드렸고요. 이런 프로 2세의 대표적인 군주 프리드리히 2세입니다. 그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나는 국가 제일의 공복이다. 공복이라는 게 심부름꾼이라는 얘기거든요. 야, 나는 첫 번째가 심부름꾼에 불과해. 나는 너네한테 이렇게 찍어 누르지 않을 거야. 나는 관용 정신을 펼칠 거야. 종교적으로도 관용할 거고 이성적으로도 나는 관용할 거야 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 18세기에 가장 최고의 이 계몽사상가 볼테르랑의 교류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대요. 볼테르 씨,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군주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하죠. 그래서 그도 계몽 전제 군주를 자처해요. 특히 프리드리히는 요걸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종교적으로도 관용 정책을 많이 펼쳤었고, 무엇보다 상수시 궁전, 요거 기억해 둡시다. 자,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이 있었다면 프로 2세의 프리드리히 2세는 상수시 궁전을 건설했다. 요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특히 요 관용과 관련돼서 나오는 것 중에 요 반 마키아벨리론이라는 책을 써요. 마키아벨리론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키아벨리가 뭐라고 그러죠? 야, 윤리적으로 옳은 판단 이런 거 뭐가 중요해? 혼란에 빠져 있었던 당시에 이런 상황을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강력한 이 국가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중요하지 라고 얘기했더니 프로 2세니 얘기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군주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마키아벨리의 이론에 반대한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린 윤리적으로도 옳은 판단을 해나가면서 사람들과 토론하고 타협하면서 관용의 정신으로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게 반마키아벨리론입니다. 그래서 참 시험 문제 나올 게 많죠. 그중에서도 여러분 제가 진짜 눈여겨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이에요. 자, 프로이센이 있고 오스트리아가 있었죠. 이 전쟁에서 뭘 차지하자면 슐레지엔이라는 이 국경선 지역에 있었던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슐레지엔을 차지하게 되자 이것에 불만을 뿜고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전쟁을 벌이니 그게 뭐예요? 7년 전쟁이에요. 7년 전쟁은 몇몇 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서 18년까지 있었잖아요. 그거 이전에 사실 실질적인 세계대전이라고요. 1756년에서 63년까지 있었던 게 7년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 7년 전쟁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누구랑 누구랑 붙었대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붙었죠. 여기서 이제 너무나 많은 국가들이 막 여기서 이제 붙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두 나라가 붙는데 여기에 몇몇 나라들이 막 이제 포함돼 들어옵니다. 프로이센을 지원했던 나라가 여기 영국이 들어가고요. 이쪽에는 프랑스가 들어가요. 프랑스가 들어가요. 여기 이 두 국가가 붙기 시작하면서 유럽 내에서 이 전쟁이 점점 확산되었었고요. 여기 영국과 프랑스가 이들의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되면서 요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1757년 혹시 기억하실까? 플라시 전투야. 영국과 프랑스가 누구랑 붙었던 것이죠? 인도를 두고 싸움 붙었던 게 플라시 전투가 바로 요 7년 전쟁 기간 중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에서도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걸 뭐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 바로 여기였었고 7년 전쟁이었었고 이 7년 전쟁 시작을 알려줬던 게 바로 슐레지엔 땅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그렇죠? 그러니까 7년 전쟁이 단독으로 안 나오더라도 왜 그러냐면 지금의 세계사 교과서는 이게 그렇게 깊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 7년 전쟁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역사 선생님이나 역사과 교수님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특히 서양사 교수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었던 바로 그 계기가 프리드리 2세잖아. 시험 문제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아까 제가 강의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들이 붙게 되면서 어쨌든 이게 바로 미국의 독립혁명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7년 전쟁이 갖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죠. 그 7년 전쟁의 시작점이 바로 슐레지엔의 차지였었다니까. 그가 바로 프리드리 2세고 그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뭐 반마키아벨리론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봐주십시오. 여기서 나왔던 가장 유명한 단어가 뭐라고요? 국가제일의 공복. 나는 첫 번째 가는 심부름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지금의 포츠담에 있는 상수시 궁전이 되겠습니다. 자, 오스트리아에서는 요제프 2세가 있는데 요제프 2세가 단독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도 역시 계몽 전제군주를 자처했었으나 내전개혁이 실패했었고요. 농노제를 폐지까지 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뭐 내전개혁에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름 정도만 한번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2세 뭐 그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배우셨던 내용 바탕으로 문제 풀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2020년 6월 모평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이곳은 가의 명령으로 건설된 LS 코레알 왕립 수도원이래요. 서봐 선생님 이거 봐. 나 진짜 세계사 하기 싫어.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몰라도 돼. 전혀 문제 없었어. 전혀 문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이 문제 풀면서 알았어요. 선생님 그 문제 어떻게 풀어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 이런 걸로는 여러분이 문제 초반에 나오면서 너네 이거 어렵지? 포기해. 막 이러한 것이었어요. 보자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찾아갈 게 있어. 가는 왕실의 권위를 드높이고 로마 가톨릭 교회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 건축물을 세웠대요. 자, 핵심은 이거지. 그러나 극단적 가톨릭 강요 정책으로 인해 네덜란드 독립을 초래했던 바로 그 인물 누구야? 펠리페 2세잖아. 여기서 이 어려운 뭐 왕립 수도원 이런 거 몰라도 됐었다고. 이것만 찾으면 됐던 거야. 펠리페 2세 찾았어. 자, 콜베르를 등용하였다. 루이 14세죠. 무적 함대를 격파했다. 엘리자베스 1세잖아. 대륙 봉쇄령을 발표했던 건 나폴레옹이고요. 레판토 해전에 승리하였다. 바로 펠리페 2세 아닙니까? 정답 4번. 어렵지 않아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수도로 삼았다. 이거 누구야? 표트르 대제.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봐주시면 좋겠고. 자, 2021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랍니다. 이슬람 세력이 키프로스 섬을 점령하고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자 가는 교황 베네치아, 제노바 등과 신성
동맹 군대를 조직하여 레판토에서 그들을 격퇴하였다. 아, 레판토에서 그들을 격퇴하였다. 누구예요? 레판토에서는 승리를 이끌었던 바로 그 군주 펠리페 2세네요. 콜베르, 그러니까 나오는 선지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콜베르를 등용하여 중상주의 정책 펼쳤다. 누구예요? 루이 14세. 낭트 칙령을 반포하여 종교 갈등을 완화했던 인물은 프랑스의 앙리 4세가 되겠고요. 영국 원정에서 엘리자베스 1세가 패배했던 게 바로 펠리페 2세 아닙니까? 무적 함대가 패배했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정답 3번이죠.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으로 슐레지엔을 차지했다. 누구? 프리드리 2세. 그다음에 스웨덴과의 북방전쟁을 통해 발트해를 진출하였다. 내지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였다. 누구?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찾아가시면 되겠죠. 정답 3번이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2017년 9월 모평 문제예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헨리 8세의 딸인 이 인물은 통일법을 반포하였다. 읽을 것도 없죠. 그러고 나서 쭉쭉쭉 내용 나오고 뭐 동인도 회사도 설립했던 바로 그 인물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1세 아니겠습니까? 무적 함대를 격파하였다. 이거잖아. 세계사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이러면 이게 수능 문제인데. 예. 왜 그러냐면 처음엔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지. 근데 기출 문제 몇 개만 풀어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스코틀랜드 뭐 합병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영국혁명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이건 이제 N 여왕이 되겠고요. 100년 전쟁. 여러분 엘리자베스 1세에서 가장 상징적인 년도 언제라고 했어요? 1600년. 동인도 회사죠. 그러면 1559년. 요거 알아두면 좋다고 그랬죠. 근데 100년 전쟁 언제 있었다고요? 1337년에서 1453년이잖아요. 엘리자베스 1세가 아무리 건강한다 하더라도 요 기간 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쵸? 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인도 차이나 연방을 수립했던 것은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베스트 팔렌 조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베스트 팔렌 조약은 1648년이고요. 엘리자베스 1세는 1603년에 제 위에서 물러납니다. 예,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수능 문제입니다. 가나 군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가는 서구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네덜란드에서 선박 건조 기술을 배우고 영국에서 교육과 의회 제도를 살펴보는 등 노력을 했고 스웨덴과의 북방 전쟁을 통해 발트해로 진출한 데 성공했대요. 그게 누굽니까? 러시아의 대표적인 군주 표트르 대제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군주는 단지 자신의 망명을 쫓는 자가 아니라 국가 제일의 공복이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인물 프로 2세네 누구? 프리드리히 2세이겠지요. 가는 상수지 궁전을 건설했다고요? 상수지 궁전은 프리드리 2세가 되겠습니다. 가는 마키아벨리를 저술했다고요? 마키아벨리는 가가 아니라 나가 저술했습니다. 가는 그러니까 러시아는 나와 함께 폴란드 분할에 참여하였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나라로 따지자면 맞을 수 있는데 표트르 대제가 했던 것이 아니라 그건 예카테리나 2세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이 선지가 생각보다 어려운 선지였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해당되지 않아요. 표트르 대제는 아니니까. 나는 프리드리 2세는 계몽 전제군주를 자처하였다. 이게 바로 정답이죠. 그렇죠? 5번입니다. 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삼았던 것은 나가 아니라 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예,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봐주시면 오늘 내용도 다 끝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제 진정한 유럽의 역사 속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영국혁명으로 찾아뵐게요. 인사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